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 경제학 박사이고 전 금융보안연구원, 현 금융보안원입니다.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곽창규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쁜데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 3가지를 수출 제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를 지난 7월 4일 발표를 하고 며칠 전에 일본 가기에서 의결했습니다.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의 파고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곽창규 박사를 모시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전에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저희 와이런에 처음 나오셨죠? 예. 예. 뭐, 이재호 TV 와이런이 많이 보고 또 이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와이런에 출연해서 와이런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창규 박사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또 쓰셨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행정도 겸했기 때문에 어느 경제학자보다도 더 화이트리스트 제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우선 백색 국가란 뭔지 또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백색 국가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화이트 리스트를 말합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말 그대로 백색 국가, 다시 말하면은 수출 심사의 우대국이라는 말인데, 일본이 그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체크를 받고 또 어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트 리스트가 되면은 이제 그 어떤 규제에서 상당한 부분 해제가 되고 또 쉽게 통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었다는 말은 한국을 무역 특혜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일종의 백색 테러, 백색 횡포, 백색 공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일본이 일방적이고 일본이 자의적인 수출 통제 조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출 규제가 얼마 전에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 그래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것이 거의 전 품목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일본과 함께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일본이 이것을 막겠다는, 다시 말하면 그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한국을 거기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일종의 이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 테러다, 혹은 백색 횡포다, 혹은 백색 공포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발표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7월 1일부터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나운스먼트 효과라고 그러는데 공포 효과로 인해가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이 또 새롭게 부상이 되고, 다시 말해서 9월 1일부터 약 3천억 불에 대한 그 관세를 10% 매기겠다는 그런 어떤 그 보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그 백색 국가 제외 그런 보도가 그 나옴으로써 아시아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특히 8월 2일 날 우리 한국의 코스피 주가는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1,200선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CNN 같은 경우에 경제 선포, 경제 전쟁 선포, Declaration of the Economic War라고 한일 관계가 수교일에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고, 앞으로 국제 공급망이라든지 안보 위협, 첨단 기술 분야 확대대가 한일 분쟁으로 인하고 중국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점점 지금은 그 백색고가 제외 결정만 했지만은 이제 28일 날 이제 이게 선포가 되고 나면 파장은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백색국가 제외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막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런 그 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난 2년 동안 경제 실정에 대해서 뭐가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뭔가 경제 실정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대야 되는데, 그 핑계거리를 마치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일본의 수출 규제,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2년 동안 경제 실정에 대한 모든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 현재 이런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참 전부 다 느끼지만은 경제가 너무 어렵지요. 그것도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년 동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알아보면은, 그동안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도 급격히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위기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계층에서 혹은 최빈곤층에서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특히 영세사업자, 소상인들이 아마 그 어려움을 더욱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촛불의 오만이다, 혹은 군중의 오만이다, 이에 따른 시장의 복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 1, 4분기에 0.4%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최저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도 다 우리보다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998.13으로 심리적 만유도선이 무너져서 7개월 만에 그 최저치를 달성했고, 환율 같은 경우도 1200선을 돌파해서 2년 7개월 만에 최고로 급등을 했으며, 수출 같은 경우 7월에
마이너스 11%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이 감소했다.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 4%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부채 같은 것도 1700조에 육박해서 앞으로 이 국가 채무가 얼마나 드러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정부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도 보면 IMD 국가경제 평가에서 28위로 한 계단 떨어지고 경제 성과도 7단계나 내려가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인도 같은 경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신용도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말은 그게 바로 어쩌면은 더욱더 우리 앞으로의 그 위기가 커질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 정권인 그러니까 사면 초하다. 현재 한국 상황이 진짜 말 그대로 총체적으로 국가 위기인데 사면 초하다, 고립무원이다, 진퇴양난이다, 내후외환이다, 동북아의 동네북이다, 샌드백이다, 샌드위치다, 개무시다 한다, 이런 그 한국 사회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국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다가 국내 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장 경제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또 원전 해체, 4대 강보 해체, 자사고 해체 등 이 국가 안에 뭔가 좀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속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2년을 우리는 촛불 경제라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마할 때 촛불 정신으로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 경제의 특성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파퓰리즘 정부입니다. 파퓰리즘이라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표만 의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기만 생각하고 분배만 생각하는 그런 정부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쓴 말이다마는 나토 정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나토 정부라니까 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런 말이 아니고, 나토라는 것은 No Action Talking Only. 다시 말하면은 액션은 없고 행동은 없고 실행은 없고 말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정책, 이름 좋은, 빛깔 좋은, 빛난 어떤 그런 좋은 말만 해서 경제정책을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실행된 게, 또 제대로 성과를 본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는 그런 정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이야기가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야당일 때라든지 평소에 이야기하던 그런 행동들이 본인이 실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 이제 내 탓이 아니고 상대 탓이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 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더 이제 책임감을 갖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펼 때에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소위 삼각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다발로 터진 크고 작은 악재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생하는 대형 경제 위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이라든지 투자, 내수 침체,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도 감소되고 등등 이런 모든 조건들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뭔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퍼펙트 스톰을 낳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가 진짜 주저앉을, 소위 말하는 폭망할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또 그 중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라고도 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붕괴되고 그다음 시장 자본주의가 훼손되고 거기에 따른 법치주의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가 1948년 건국 이래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나 분열보다도 이 위기가 더 훨씬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재미있는 말은 아까 포퓰리즘 정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일종의 마약 경제, 뭐 히로뽕 경제다. 또 표만 생각하는 인기, 뭐 분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정부다. 그래서 그 현재 한국 경제가 뽕 맞고 비틀비틀 하는데 막 그렇게 상태인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입 규제는 훅을 한 방 맞았고 또 백색 국가 배제는 어퍼컷을 한번 맞아갖고 거의 KO 상태다. KO 상태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렇게. 아까 말한 퍼펙트 스톰. 예, 퍼펙트 스톰이죠. 그런 이제 근데 또 재밌는 표현들은 현재 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해체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체 정권이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법치주의를 해체하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한일 관계를 해체하고 한미일 동맹도 해체하고 재벌도 해체하고 군대도 해체하고 4대강 보도 해체하고 원전도 해체하고 자사고도 해체하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국가를 해체하는 망국 정부다. 이렇게 시중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훅을 맞다가 어퍼컷으로서 거의 KO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일종의 핵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50년 이상 유지해온 예를 들어 대지향적이고 개방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그런 성장의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은 우리가 IMF 외환 부족에 따른 그 IMF 위기가 외환위기, 단순히 외환위기, 외환 부족에서 생겼다면 반면에 실물 경제는 아주 양호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 앞으로 위기가 심화되면은 혹은 한일 관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면 우리가 이번 위기가 우리가 경제 침체와 함께 실물 경제 위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의 어떤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해가 실물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한일 관계 갈등을 고조시키면 일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수입 규제 조치가 우리가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이고 2차 수입 규제 조치가 우리가 이제 거의 전 품목의 규제를 적용하는 그 백색 국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예를 들어 제3차 수입 규제 조치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일종의 금융 규제고 또한 비자 통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제일 이제 무서운 게 실물 경제야.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어느 제조업이 어렵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영향이라는 게 그 분야별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금융위기, 금융제재까지 받는다면 이거는 전 산업, 전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IMF 때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았던 것 같은 더 이상의 진짜 최악의 그런 경제위기 혹은 국가의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겠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이 나라가 거들나고 어쩌면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아작이 나고 어쩌면 거지 나라로 우리가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도 어쩌면은 그나마 그때 DJ 정부 때 한 3년 정도 만에 우리가 빨리 극복했지만 만약에 이번 그런 경제 위기가 진짜 온다면은 오랜 기간, 어쩌면은 긴 고통의 시간, 어쩌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제 위기 되면 한미일 동맹도 약해지고 또 특히 한미 동맹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과연 자립경제 내지는 뭐 자립경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저 위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따라가겠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온 그런 어떤 한일 간의 갈등을 진짜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차 규제를 일본이 한다 그러면 금융관계를 예상하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금 또 차관 뭐 대여한 그러니까 일본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것도 엄청난 타격이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금융 그 규제가 만약에 돌았을 때 우선 이제 일본에 있는 주일 한국인들이 뭐 송금을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우선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제 상한 기일이 돌아올 때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했을 때에 이제 아마 이제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제 경제 관련 부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뭐 이래 일본 관련된 뭐 돈 그 우리가 이제 부채락할까 들어온 돈이 뭐 얼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큰 걱정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항상 금융위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의 돈이 뭐 빠져나오고의 문제보다도 세계의 두 번째, 세 번째의 국가, 대국이 돈을 뺄 때에는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 그게 시장에 대해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라는 건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별로 안 좋구나.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업의 현재 경제 상황이 혹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본 백색 그 국가 제외될 때에는 더욱더 외국에서 볼 때, 특히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볼 때에는, 한국 기업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겠네. 일본이 돈을 빼나가네. 그러면은 그게 전이 혹은 전념돼서 다른 외국 투자자들도 돈을 빼나가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전체적인 만약에 우리가 뭐 비록 외환 보유고가 뭐 일정 부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고 국가 신인도가 내려나감으로 해서 국가가 주저앉게 되는 혹은 소위 말해서 폭망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금융 문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한화로 투자를 하질 않고 일본 돈으로 엔화를 바꾸어서 일본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어려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돈으로 바꿔갖고 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그걸 안 바꿔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전에는 어떤 말 이제 무역이라든지 물론 무역 수출 관련돼서 특혜지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뭔가 특혜, 우대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엔화를 바꾸는 그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대 조치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한일 그 무역 그 갈등이 고조가 되고 한국이 좀 뭔가 유연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계속 자존심 혹은 그런 어떤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일본은 진짜 아마 3차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일종의 3차 준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서서히 이제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지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일 간의 지소미아라고 군사정보보호소야. 군사협정 그게 있습니다. 그게 8월 24일에 우리가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백색 국가 최종 발효가 되는 게 8월 28일까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일정을 잡는 것도 이렇게 경을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지소미아를 이제 폐기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하는 걸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진짜 최종 어쩌면은 이제 시행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차를 4일 정도를 두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28일도 팔이지만은 우선 지소미아를 연장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도리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됐다. 우리는 물론 정부에서는 뭐 이걸 지뢰 때려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말이 아니죠. 어쩌면은 또 다르게 그 경제 관련 그런 어떤 그 일본의 그 조치보다도 어쩌면 예. 한미일 관계에서 그 지소미아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백색 국가는 한일 간의 문제지만은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만약에 연기를 안 한다, 폐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미국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서 진짜 사면 초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백색 국가 문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한 8개월 정도를 사실 방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부터 그 대법원에서 일제 그 강령징용 그 배상 판결 문제 때부터 이제 아마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고를 해왔지요. 경고를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소위 말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예. 무시하고 뭐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어떤 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벌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은 뭐 비슷하게 어깨를 겨눈다고 하지만 실제 한꺼풀 그 들어가 보면은 아직 일본에 아직 한참 미치는 그런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직은 열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찍부터 대비를 해가 물밑 접촉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그 일본하고 그 잘 해서 뭔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가가 국가 낭패를 보는데 우리 역사에서도 선조의 임진왜란이라든지 남한산성의 예를 드는 소위 그 청나라의 침입이라든지 또 각간 대한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고종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의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국가가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보면 뭐 여야를 떠나서 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하는 건 이번에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예. 확실히 보여졌지요. 왜냐하면 일찍, 항상, 그래서 이제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그 옛날 그 고위 계신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게 유비무한이라는 그 네 글자가 항상 생각납니다. 항상 준비를 하면은 무한, 그 무한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국가의 리더십 혹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진짜 한 나라의 어떤 가는 진짜 번영의 길로 갈 것이냐, 노예의 길 혹은 거지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게 거의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라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럴까? 국민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물론 역량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을 보시면, 미국의 트럼프가 전 세계의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지금 틀고 있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남미에 아까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일어나서 그전에는 베네수엘라라는 게 세계 최대의 석유 그렇죠. 예,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부유한 나라였는데 그런 어떤 차베스라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 소위 말해서 좌파 독재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예. 국가 진짜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 해체의 수준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은 그런 어떤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혹은 잘못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제도, 법 뭐 이런 거 혹은 또 어떤 이익 집단들 특히 그 노조 관련 그런 단체들하고 너무 가깝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뭐 어쩌면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하고 뭐 물론 낫지만은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뭔가 하면 우선은 막 세금을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복지 퍼주기도 하고 또 기업 특히 기업 때리기를 합니다. 예. 적폐다 뭐다 그러면서 기업들 달달 뽑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기업하기 싫다. 외국에 나겠다, 뭐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요번에 백색 국가 좀 제외되니까 또 기업을 불러가 뭐 어루고 있습니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 네, 좋지요.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업들이 진짜 길을 살려주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도록 하느냐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시대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경제 위기, 뭐 외교 위기, 국방 위기를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뭔가 국가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그냥 생방송 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일본을 또다시 지지 않겠다 이런 그런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위기의 국가를 헤쳐서 미래로 나갈 전망,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국민들은. 예. 뭐 비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잘못된 비전에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일본은 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표면상,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그 어떤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안배 문제, 그 기술을 유치해서 대테러 국가 유출 등 해서 한국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국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자산압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본때를 진짜 보여주겠다 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일본은 이제 요번에 여러분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반도체 그 소재의 핵심 부품 세 가지에 대해서 수입 그 규제 조치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색 국가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약 1200개 정도에 대한 이제 물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같으면 뭐 포괄 그는 그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개별 허가를 받아서 상당히 그 이제 허가를 받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예. 시간도 길게 걸린다든지 혹은 서류를 많이 요구하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수출이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물론 약 1200개 되는 그런 항목을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일본이 이제 자의적으로 혹은 재량적으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어떤 그 일반 그런 허가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한 4만 불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쭉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정체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원래 3만 불 소득이 되고 5천만 인구에서 소위 말해서 3050 클럽이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 그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1번째로.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따라오니까 한국에 대해서 날개를 꺾자 혹은 한국을 주저앉히자 하는 그런 어떤 한국 때리기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을
패싱, 배싱이라는 이야기를 예. 합니다. 패싱이라는 것은 뭐 정보 같은 걸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배싱이라는 건 이제 때리는 뭐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백색국가 제외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을 어떤 때리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앞으로 뭐 미래 성장 산업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관련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면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보다 뭐 덜 발전했다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큰 어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골라서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모든 게 이제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전에 YS가 있을 때 일본에 대해서 머리를 고치겠다 해가 우리가 IMF 위기를 당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진짜 IMF 이상의 어떤 위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내부도 일본 경제가 뭐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일본 경제가 좀 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걸 일본국이 그걸 혐한 감정, 반한 감정으로 눈길을 돌려서 일본 내에 자기네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한국 때리기를 통해가 예.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는 뭐라 그럴까, 어려움을 주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잃어버린 20년, 물론 예. 아베 정권이 들어서 뭐 경제가 좀 활성화 된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큰 어떤 어려움을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베 같은 경우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북한 때리기를 통해가 일본의 어떤 그 지지를 모으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한국을 때림으로써 그런 어떤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 더 나아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참 위기인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한국은 대화가 아니고 뭐 어떤 경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보고 뭐 뻔뻔하다 혹은 적반하장이다 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다면은 맞대응하겠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낙연 총리는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그래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섣불리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일본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 참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들은 불경하듯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요. 누가 더 담력이 세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치킨 게임 상황,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차가 올 때 누가 먼저 피하느냐에서 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걸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 그러는데 일본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마주보고 오는 열차하고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는 우리가 설사 부딪힐 때 일본이 기관차라면 우리는 어쩌면은 뭐 자동차, 트럭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쩌면은 뭐 기관차는 조금 부서지겠지만 트럭은 어쩌면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뭔가 또 합리적으로 뭔가 상대가 있다는 협상이라든지 대화에는 상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난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대응은 뭡니까? 예, 정부는 이제 아마 뭐 거의 급조라고 할까 할 정도로 뭐 그냥 여러 가지 대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은 정부가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뭐 예산이나 세제, 금융 이런 걸 총동원해서 하여튼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추경도 다음 달까지 95%를 집행해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관련돼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데 최대 1.2%포인트 금리를 감면하고, 그리고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약 6조 7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만기도 1년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의 백세 규제 에 대해서 이제 배제가 되면은 실제 그 지역에 이제 중소기업 그 부품 소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대구라든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부품 소재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여기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일본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역 경제의 뭐 재도약의 계기로 삼자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경남 같은 경우 경남 제조업 체질 개선의 기회를 삼자, 이렇게 해서 뭔가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그 어떤 좋은 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뭐 경제부총리가 그럼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수출 규제라든지 혹은 무역 보복 관련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했을 때에 이거는 그냥 상징적 의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했을 때 우리는 별로 할 게 없고, 설사 우리가 현재 일본보다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더 훨씬 더 희생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걸 떠나서 일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일본하고 빨리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 민간 기업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내부적인 그런 대안을 갖고 일본하고 8월 28일 전까지 그것을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재를 요청해서 미국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부품 소재 3가지 이런 걸 뭐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데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뭐 원자재나 이런 걸 수출 안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타격을 받는,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타격받듯이 일본이 그렇게 타격받는 그런 산업이 있나요, 분목이? 뭐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월등하게 절대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또 핵심 소재나 이런 거는 또 일본에서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일본에서 그것을 수출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뭐 불매 운동을 한다,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국민의 어떤 그 결집을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불매 운동도 우리가 뭔가 이제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개입하거나 혹은 또 일본 국민, 항상 우리가 정부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하고는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하지만 일본 국민은 사실 일본 정부하고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의 어떤 그 정권과 그다음에 일반 북한 주민과 분리하자는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매 운동도 일정한 그 한계를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아까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은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으면은, 혹은 대안을 갖고 그 협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 않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제 3차 수입 규제, 다시 말하면 금융 규제, 그런 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외교적 역량을 총 가동하는 게 중요하겠구만요. 끝으로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한일 간의 이 경제전쟁, 이 갈등을 넘어서 한국이 총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위기라는 한자에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
기회를 합친 말이 위기입니다. 다시 예. 말하면 위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크라이시스라 그러지요. 거기에서 이제 위험은 danger, 거기다가 기회는 opportunity,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하는 게 그 위기 속에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재 한일 갈등 이 관계에서 우리가 기업이 어쩌면은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제대로 진짜 그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뛸 수 있도록 뭔가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숨을 잘 못 쉬고 눈치만 보고 투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야말로 제대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또 일본과의 그 무역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최고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시장 그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었는데 반시장 혹은 친노동 정책을 우리는 이제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돌려가 기업들의 어떤 그 길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가 뭔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 지난 정권에서 맺은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어떤 나라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국제법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가 아직은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면 죽창을 들고 뭐 나가자더니 12척의 뭐 거북대를 타고 촛불 시위로서 뭐 일본을 뭐 이기겠다는 게 이게 참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념이나 명분보다는 보다 실사구시적이고 뭔가 실용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선동해서도 안 되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당락이 아닌 국익을 생각하고 또 가능하면 정치, 외교,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반일 이야기를 하는데 반일보다는 사실은 그 길이 중요합니다. 사실 반일은 아주 인기 영합적이고 감정적이지요. 반면에 그 길은 진짜 진정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게 일본은 정말로 큰 자손이고 우방입니다.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분리해서 빨리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한일 정상관계를 회복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꼭 일본에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일종의 우리 그 현 정부는 2년 동안 자해를 해왔습니다. 국가의 어떤 해체하고 그는 망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자강,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런 어떤 국력을 모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철진한 이념 지향적 그런 정책에서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 국가 해체 파괴하려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뭐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국가 정체성이 파괴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을 우리는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을 우리는 해체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물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은 고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끌어나가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혹은 재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잘 활용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경쟁을 키우는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4대강 보해체 즉각 취소하고 원위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그 기본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한일 외교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책을 전환해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사는 그런 정책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쓸데없는 정치 보복 노름은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정치, 갈등과 분열 이제 그만하고 정치적 화합과 통합, 실사구시 이런 통합의 정치, 정책의 전환, 외교적 해결 이 세 가지의 구체적 대안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종 우리 와이런이 시청자들에게 이 경제 문제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